만약 그날 밤 눈 덮인 숲에서 지은호가 단 5분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한우진이라는 이름은 아침 뉴스 보고란에서 처음 불렸을지도 몰랐습니다. 수목원 근처 겨울숲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는데요. 나무가지마다 얼음 알갱이가 매달려 있어서 바람만 스쳐도 작은 종소리처럼 사각거렸습니다. 그 사이로 지은호의 숨소리만 거칠게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우진아. 눈발을 가르며 뛰던 지은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나무 아래 웅크린 사람 그림자가 들어왔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한우진이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한우진은 입술이 파랗게 굳어 있었고 숨은 아주 얇게 들락날락하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거의 비명처럼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나야 지은호야. 눈 좀 떠봐. 대답은 없었고요.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면서도 지은호는 겨우 맥을 짚어봤어요. 아주 약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한우진 아직 살아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도 정신은 번쩍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는데요. 눈물이 자꾸 뚝뚝 떨어져서 화면이 흐려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119 맞죠?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숨은 쉬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은호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유림 수목원 근처 숲인데요. 정확한 위치를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똑같은 나무, 똑같은 눈길 뿐이었어요. 길 안내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울먹이며 말했죠. 제 폰 위치 추적해 주세요. 그냥 제 쪽으로 와주세요. 제발요. 네, 위치 확인 중입니다. 구조대 바로 출발시키겠습니다. 그동안 환자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겉옷 벗어서 덮어주시고 가능하면 몸으로 감싸주세요. 끊기도 전에 패딩 점퍼를 벗어 한우진 위에 덮어주고 지은호는 그대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몸 안의 체온이라도 조금 나눠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한우진 버텨. 나 여기 있잖아. 내가 나를 버려도 난 너 안 버려. 그러니까 오늘 죽을 생각하지 마. 알았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은호는 쌍둥이 오빠라는 말을 들으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서 숨이 꺼져가는 한우진을 안고 있으니까 내 피랑 같은 피라는 말이 뼛속까지 박혀 들어왔는데요. 머릿속은 엉망이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밤새 과제하던 기억, 졸업하고 우연히 다시 만났던 순간, 그리고 고성이가 내밀던 100억짜리 건물 계약서 초안까지. 오빠를 살리고 싶으면 내간을 내놔라라는 그 차갑던 목소리가 자꾸 겹쳐졌습니다. 내가 그때 그냥 도망쳤다면 지금 이 사람 얼굴 눈앞에서 못 봤겠지. 그래도 오늘은 도망치고 싶지 않다. 눈물, 콧물, 입김이 한데 섞이는 사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지은호는 거의 비명처럼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이쪽이요. 구급대원들이 다가와 한우진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혈압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체온증 심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하자 다른 대원이 재빨리 담요와 응급장비를 꺼냈고요. 괜찮아질 수 있겠죠? 지은호가 겨우 물었는데 구급대원은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서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한 초 한 초가 중요해요. 눈길을 쓸어가며 들것을 옮기는 동안 지은호는 계속 한우진 이름만 중얼거렸습니다. 한우진, 눈 뜨면 나 혼낼 거야.
왜 혼자 여기까지 올라왔냐고. 그러니까 일단 살아. 살아서 나한테 욕 좀 먹자. 응? 구급차가 출발하자 사이렌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앞좌석 대신 환자 옆에 붙어 앉았는데요. 피부에 닿은 한우진의 손은 여전히 매우 차가웠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환자 과거 병력 있어요? 응급구조사가 물었고 지은호는 숨을 한번 삼키고 대답했어요. 말기 강경하래요. 며칠 전에 들었어요. 간 이식 안 하면 오래 못 버틴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더 서두르겠습니다. 혈압 수치, 산소 포화도, 심전도 수치가 구급차 앞 모니터에 계속 깜빡였는데요. 숫자는 전문 용어라 잘 몰라도 위험하다는 것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가 깜짝 놀라 내려다보니 한우진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우진아? 나야, 지은호. 입술이 부르르 떨리더니 겨우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왜 왔어? 웃기지 마. 내가 나한테 찾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안 올 성격이냐? 죽을 거면 내 앞에서 죽든가 나 없이 혼자 결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아주 미세하게 웃는 것처럼 입꼬리를 움직였어요. 나 약해서 미안해. 한우진, 내가 어디가 약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살아서 내 말 좀 들어. 나 할 말 산더미야. 응급구조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화는 좋지만 환자 숨가 빠지면 바로 알려주세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한우진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앞은 늘 그렇듯 시끄러웠는데요. 그날 밤만큼은 지은호에게 그 소리들이 다 멀리서 울리는 잡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커튼 안쪽으로 한우진이 사라지자 그제야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정신을 조금 찾았어요. 발신자는 이지혁 선배였습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호. 고개를 돌리니 숨을 조금 가쁘게 몰아쉰 이지혁이 서 있었는데요. 겉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달려온 티가 났습니다. 선배 여기 어떻게? 너한테 내 차 키 줬잖아. 위치 추적 꺼놓은 걸 안 꺼놓고 갔더라고. 근데 신호가 산속에서 멈춰 있길래 설마 하면서 뛰어내려오니까 병원 응급실 앞에서 너 폰 위치가 찍히더라고. 설명은 담담하게 하는데 눈빛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숨이 또 흔들렸어요. 지금 안에서 응급처치 중이에요. 설명 잘 못 들었는데 간 수치가 너무 안 좋고 저체온증까지 겹쳐서 선생님 말로는 간 이식 빨리 못하면 버티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을 말할 때는 거의 속삭이듯이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옆 의자에 앉아 지은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살아있잖아. 거기까지 온 게 어디야. 선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간을 주면 그게 고성희 씨가 원하는 그림 그대로잖아요. 근데 안 주면 정말 우진이 죽을 수도 있고.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 전 고성희가 내밀었던 두꺼운 계약서, 봉투가 떠오르더라고요. 100억짜리 상가 빌딩, 그 안에 적힌 전제 조건, 간 이식 수술 성공 시 소유권 이전. 나 그때 그 봉투 들고 도망쳤잖아요. 선배가 그거 보고 나 혼냈었지. 내 몸값이 건물값이냐고. 근데 지금 상황이 똑같이 다시 온 것 같아서 숨이 막혀요.
이지혁은 심호흡을 깊게 한 번 하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선택조차 못 해본 상태였잖아. 지금은 달라. 내가 뭘 하든 적어도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고성이가 아니라 지은호 내가. 그 말이 고맙기도 한데 너무 잔인하게 현실적이라 더 아팠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동시에 벌떡 일어나 다가갔어요.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제가 친구입니다. 가족은 아직?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다행히 심정지는 않았는데요. 의사가 잠시 말을 고르고 종이에 적어둔 수치를 훑어봤습니다. 말기 간경화에 저체온증이 겹쳐서 장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서 지켜봐야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 이식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 급격히 나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 이식 언제까지요? 이건 날짜를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기증자 상태, 환자 컨디션, 합병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여유는 없다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약을 써서 재웠습니다. 보호자분이 원하시면 짧게 얼굴 한번 보실 수는 있어요. 단 환자 흥분하면 안 되니까 5분 이내로만요.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기계 소리와 희미한 산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우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고 온몸에 줄이 여러 개 연결돼 있었는데요. 평소 장난치면서 웃던 얼굴이 아니라 그저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침대 옆에 다가가면서 지은호는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우진.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한우진이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스크 너머로도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지은호. 응, 나야. 나 여기 있어. 손을 잡자 아주 약하게 쥐어오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은 아직도 차가웠지만 아까 숲에서보단 확실히 온기가 돌고 있었어요. 나 미안하다. 또 그 소리냐?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거라고 우리 둘 다 모르지 않잖아. 미안하단 말 나중에 살아서 길게 해. 시간 많을 테니까. 지은호가 일부러 평소 말투처럼 가볍게 웃어 보이자 한우진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 들었지 나간 이식? 응, 들었어. 그래서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하지마.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우진을 바라봤어요. 뭐? 내 몸 건물이랑 바꾸는 거, 나 진짜 싫어. 그건 엄마가 원하는 그림이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그렇게 단정해? 알아. 내 눈 보면 내가 뭘 선택해달라는지 다 보이거든. 한우진이 숨을 한번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근데 나 이제야 알겠더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게 죄책감보다 더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자고 마음 먹었었어. 숲에 갈 때도 그랬고.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혼자 다 결정하려고 하지? 그게 제일 이기적인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너 죽으면 나 평생 뭐가 되냐? 그래도 내 몸 다치게 하는 것보단 나은 줄 알았는데. 그 짧은 대화 사이에 기계가 경고음을 한번 울렸고요. 모니터 수치가 조금씩 요동쳤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들어와 말렸어요. 보호자분, 이제 나가주셔야 돼요. 환자분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우진아, 나. 하지마. 한우진이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절대 하지마. 문이 닫히고 나올 때까지
그 두 단어가 계속 귓속에 맴돌았는데요. 나오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떨군 지은호 앞에 이 지역이 조용히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물 좀 마셔. 선배, 우진이가 그러네요. 간 이식 절대 하지 말래요.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 사람답긴 하다. 이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자기보다 남 걱정 먼저 하는 스타일이잖아, 걔는. 선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한 답 들어볼래?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지혁이 한숨을 쉬면서도 눈은 단단했습니다. 한우진은 평생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는 삶을 살았고, 너도 그동안 널 빼놓은 채 남들이 짜놓은 판에서만 살았잖아. 이제 한 번쯤은 둘 다 자기 뜻대로 좀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 그 말은 이상하게도 수술하라는 강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이지혁이 문득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왜요? 나도 검사할 거니까. 혹시 모르잖아. 내 간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지. 선배, 진짜 미쳤어요?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친 김에 하나 더 말하면 내가 올 때마다 같이 심장 내려앉는 것도 꽤 오래됐어. 이지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웃으면 살 것 같고 내가 무너지면 같이 꺼지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솔직히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작스러운 고백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백답게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진실을 이제야 꺼낸 말 같았어요. 선배 왜 이제 말해요? 타이밍이 늘 안 좋더라. 근데 뭐 이 집안이랑 얽힌 이상 타이밍 좋은 날은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했어. 지은호가 힘없이 웃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요. 선배감까지 여기에 끌어들이는 그건 제가 더 못하겠어요. 한우진도 싫대요. 선배도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요. 이건 제가 정리해야 하는 문제 같아요. 이지혁은 그 말에 더 이상 우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만 약속해. 뭔데요? 내가 뭘 결정하든 나한테 숨기지 말 것. 혼자 숲속 올라가서 쓰러지는 짓은 이 집안 남자 하나로 충분하거든. 지은호는 그제야 조금 작게 웃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결국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는데요. 여보세요? 은호야, 이 시간에 왜? 엄마. 첫 마디부터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 찾았어.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우진이 찾았다고? 산속에서 쓰러져 있었어.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야. 간 상태 너무 안 좋아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간 이식 빨리 못하면 버티기 힘들 거래. 거기 어디야? 주소 보내. 택시 잡고 바로 갈게. 정순이는 더 묻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로 도착하기 10분 전이라는 문자가 왔고요.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하던 이지혁과 지은호 앞에 허겁지겁 달려온 정순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는 제대로 묶지도 못했고 슬리퍼 차림이었어요. 은호야, 엄마.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자마자 눈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정순이는 딸 얼굴부터 훑어보고 다친 데는 없는지 손으로 더듬어 보다가 이내 중환자실 유리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가 우진이 있는 데야? 응. 유리 너머 산소 마스크를 쓴 한우진 모습이 보이자
정순이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어떻게 젖골이 됐어?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왜? 나간 검사하려고. 정순이가 고개를 획 돌려 딸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 간 이식 없으면 오래 못 버틴다고. 적합하면 놔주고 싶어? 쌍둥이잖아. 내가 아니면 또 누가 하겠어. 말하면서도 가슴 안 어딘가에서는 고성이가 원하는 그림이 바로 이거야라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순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곧바로 단호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안 돼. 엄마. 안 된다고 했어, 지은호. 고성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게 내가 눈 뜨고 보라고? 그 여자는 너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야. 희생양으로만 보잖아. 엄마, 지금 그 사람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리 오빠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도 안 돼. 내가 뻔히 아는 지옥길로 내 딸을 밀어 넣으라고? 그럼 난 무슨 엄마야. 정순이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요. 지은호는 벽에 등을 기대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우진이 그냥 보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도 내 몸 아끼고 싶지. 근데 오빠가 나 때문에 죽는 꼴은 더 못 보겠어. 엄마가 나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나도 똑같이 있어. 그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정순이는 눈을 꼭 감았다 뜨더니 옆에 서 있던 이지혁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이지혁 씨, 네 어머님. 우리 집 딸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많이 봤죠. 그렇죠. 누구보다도요. 내 딸이 어떤 애인지도 알겠네요. 너무 잘 알죠. 정순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알 거예요. 한번 마음 먹으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 지은호가 놀라 엄마를 바라봤고요. 정순이는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조건 있다. 조건?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는 동안 그리고 내려온 뒤에도 이 사람, 정순이가 이지혁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야 돼. 밥도 챙겨 먹이고 재활할 때도 옆에서 잡아주고 내가 다 못 지키는 동안 대신 옆구리 붙어 있는 사람 필요하거든. 이지혁은 놀라면서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어머님. 은호 아니, 지은호 옆에서 도망 안 치겠습니다. 말만 그런 거 아니지? 제가 말로만 하는 인간이면 그동안 벌써 도망쳤죠. 정순이가 살짝 웃었고 그제야 눈물 사이로 조금 안도의 기색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요? 고성의 그 여자. 내간을 통해서 우리 집안까지 손 뻗치게는 절대 안 둘 거야. 수술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 여자 거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막을 거다. 이건 엄마 약속이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 비로소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수빈은 전혀 다른 이유로 세상이 무너지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수빈은 박성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분위기 있게 어두웠고 음악도 잔잔했는데요. 정작 둘 사이 공기는 유리처럼 서늘했어요. 수빈아. 포크를 내려놓은 박성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응, 오빠. 나 솔직히 말해야 할 게 있어. 수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쁜 예감은 이상하게 늘 정확히 들어맞더라고요. 나 오랫동안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다. 너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 잊고 싶어서 내 옆에 너무 쉽게 앉았던 것 같다. 말 끝에 수빈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처음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사람 빈자리 메워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 자체가 좋아지긴 했어. 진심이야. 그래서 더 미안하다. 진심이라는 말이 변명처럼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숙였다 들면서 최대한 울음이 새어나가지 않게 숨을 참았어요. 오빠, 그 사람 아직도 좋아해?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고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는데요. 수빈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지 뭐. 오빠는 나한테 최선을 다한 건 맞아. 근데 내 사랑이 누군가의 잔여물 같다는 건 내가 나 자신한테 못하겠네. 수빈아, 우리 오늘부로 정리하자. 나 평생 두 번째로 사랑받으면서 살 자신은 없거든. 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박성재는 제대로 붙잡지 못했어요. 언제나처럼 결정을 늦게 내리는 사람답게요. 집으로 돌아온 뒤 수빈은 방에 틀어박혀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다 새벽녘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야, 이수빈. 너 영상 찍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 여러분, 사랑도 자기 애가 먼저예요. 이랬잖아. 그럼 너도 좀 내 말 좀 지키고 살아.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컨실러를 바르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눈 부은 거부터 감안하고 시작할게요. 영상 속 수빈은 어떻게든 밝게 웃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끄자마자 표정은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사랑 한 번 잘못했다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니까. 수빈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줄 한 줄 자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밥그룹의 또 다른 자식 박영란은 전혀 다른 전쟁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요. 도심 외곽의 작은 원룸. 벽 한 면을 통째로 작업대로 써서 스케치와 콘티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태블릿 펜을 쥐고 웹툰 원고를 그리고 있었고요. 옆에서는 이지원이 컵라면을 먹으면서 콘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영나 씨, 이 컷에서 주인공이 엄마한테 반항하는 대사 조금 더 세게 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아직 순한 맛인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나 엄마 인형 아니야 정도에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볼까? 좋네. 보는 사람들 가슴이 좀 시원해야지. 둘은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재벌가 딸과 운전기사라는 신분이 무색할 만큼 이 작은 방 안에서 둘은 그저 작가와 매니저였는데요. 문제는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쾅!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리더니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 사람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고성이, 여기가 그렇게 좋았니?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가 원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영나와 이지원이 동시에 일어나 굳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떻게? 내 핸드폰 위치 추적 꺼놓으라고 몇 번을 말했니?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고성이의 시선이 방 안을 빗자루처럼 쓸었습니다. 값싸 보이는 가구, 작업도구, 두 사람이 함께 앉았던 좁은 책상, 그리고 이지원. 이 운전기사랑 둘이 들어앉을 방을 따로 구했네. 참, 아주 창의적으로도 독립했구나. 이 사장님, 그런 오해. 넌 지금 해고야, 이지원 씨. 고성이는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집, 우리 회사 근처 얼씬도 하지 마. 운전기사 자리 세상에 널 대신할 사람 널렸어. 고모님, 아니 이사장님. 제발, 넌 입 닫고 있어, 박영나.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넌 당장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내 쓸데없는 꿈은 여기서 끝내는 거야. 웹툰이 왜 쓸데없어요?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내 방식으로 돈 벌어보겠다고. 내 방식?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내 방식의 결과가 이거야? 운전기사랑 원룸에서 살림 차린 듯이 붙어 앉아서 딸이랑 엄마랑 다 들통나게 만드는 그 멋진 방식? 엄마, 나 이지원 씨 좋아해. 박영나가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재벌 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박영나로 봐주는 사람. 내 인생에서 이 사람 하나뿐이야.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미쳤구나. 고성이가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감히 운전기사한테 마음을 준 거야? 내가 여태 키운 내 값어치가 그 정도야? 엄마가 말하는 값어치랑 내가 말하는 값어치는 달라. 두 사람의 눈빛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날 저녁 박영란은 집으로 강제 연행되듯 끌려갔고 이지원은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밤이 더 깊어질 즈음 박진석 회장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고성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정하게 웃으며 맞았는데요. 속으로는 아까 그 원룸 장면이 계속 떠올라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 영란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방에서 쉬고 있어요. 당분간 바깥바람은 못 쐬게 해야겠어요. 대충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박진석이 서재로 들어가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고성이가 나가보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진석님 택배입니다. 남편 앞으로요? 고성이는 잠시 의아해하다가 일단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겉봉에는 중요 서류 직접 수령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직감이 이상하게 불길하더라고요. 여보, 택배 왔어요. 서재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커터칼로 봉투를 열고 안을 꺼내는 동안 고성이는 괜히 옆에 서 있다가 슬쩍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첫 장을 읽은 박진석의 표정이 변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이게 뭐야? 왜 그래요, 여보? 박진석은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기면서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쌍둥이 출생 기록, 보육원 위탁 서류, 한우진, 지은호 DNA 일치 보고서, 100억 건물 증여 계약 초안, 그리고 손으로 적힌 요약 문장들. 고성이 26년 전 쌍둥이 딸 유기 의혹. 현재 친딸 지은호의 간을 이용해 아들 한우진 살리려 거래 시도.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빳빳한 정적이 서재 안을 채웠습니다. 고성이 수십 년 동안 거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냉랭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여보, 이게 사실이야? 반박을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너무 26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지? 내게 쌍둥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중 한 명을 보육원에 맡겼다는 것도 지금 우리 회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 아이들이 사실은 내 자식이라는 것도 당신까지 알면 버릴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버렸구나. 박진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난은 내 탓이 아니었겠지. 하지만 아이 버린 건 내 선택이야. 고성이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26년 동안 속인 사람을 내가 오늘 하루 만에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단순한 인간으로 보였어? 정말 미안해요. 당신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이 진짜였으면 이딴 식으로 또다시 한 아이간을 거래 대상으로 올려놓지는 않았겠지. 서류 맨 마지막 장에는 100억 건물 모형 사진과 함께 지은호간 이식 완료 시 증여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자. 박진석이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지금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기도 힘들어. 집은 두고 나가든가 내가 나가든가
그건 내일 이사팀하고 상의할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서재를 나가버리자 고성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에 혹시 돌아온 줄 알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박진석이 아니라 박영나였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가웠습니다. 이 서류 누가 보냈는지 궁금했어요? 고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너야? 응, 내가 보냈어. 박영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내 인생에서 강제로 끌어내릴 거면 나도 엄마 인생 한 번쯤 흔들어 볼 자격은 있는 것 같아서. 너 내가 지금 엄마를 배신한 거야? 배신? 엄마가 내 운전기사 해고시키고 억지 결혼시키겠다고 협박할 때 엄마는 나 먼저 배신했잖아. 박영란은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걸 아빠에게 말했어야 할 사람은 원래 엄마였어요. 나는 대신 해준 것뿐이야. 고성이는 처음 보는 얼굴로 딸을 노려봤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자괴감이 한꺼번에 섞인 얼굴이었어요. 다들 나만 물어뜯네. 그때 고성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심판했어. 그럼 이젠 내가 심판할 차례다. 고성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신 팀장 번호를 눌렀어요. 팀장 나야. 네, 이사장님. 지은호. 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부 털어. 엄마, 아버지, 돈 문제, 회사 안에서의 입지도 싹 다. 약점 되는 거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나. 오늘부터 내 딸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웹툰이든 뭐든 전부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지 뿌리까지 파. 이지원이라는 운전기사도 같이. 내가 다 엎을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 서본 자신은 아까보다 훨씬 낯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익숙했어요. 나 고성이야. 여기까지 올라올 때 내가 누구를 밟고 올라왔는지 잊은 적 한 번도 없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지은호는 동의서 양식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다 읽어보셨어요?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기증 관련 부작용, 회복 기간, 안전성 다요. 요즘은 수술 기술이 좋아져서 공여자분 위험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요. 그래도 환자분 상태를 감안하면 이 선택이 아니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자발적인 동의라는 칸에 아직 사인이 비어 있었는데요. 그 칸은 이상하리만큼 크게 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선배, 만약.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수술하다가 선배 말처럼 100%가 아니어서 뭐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땐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겠지. 그래도 내가 후회 덜하는 쪽이 뭐였는지를 생각할 거야. 사람이란 게 결국 그걸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선배는 내가 어떤 쪽으로 결정할 것 같아요? 지은호 너를 내가 몇 년째 봤는데.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놓고 확인만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잖아. 지은호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펜을 들고 서류 마지막 칸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기증자 지은호. 사인을 마친 뒤
지은호는 종이를 의사에게 건네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우진아. 내가 하지 말라던 거 나 결국 한다. 대신 고성의 씨 거래는 한 푼도 안 받는다.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거지. 그 여자한테 빼앗기는 게 아니니까. 그 밤 같은 시간. 박성재는 혼자 집 서재에 앉아 위스키 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수빈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는데요. 나 두 번째로 사랑받기는 싫어. 유리잔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도, 수빈이도 다 내 옆에서 떠나가네. 자기 연민인지 늦게 온 후회인지 모를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이 순간 박성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솔직해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면서 각자의 방, 각자의 복도, 각자의 술잔 위에 서로 다른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26년 전 묻어둔 죄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곳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사이로 한우진의 손을 꼭 잡고 앉아있는 지은호의 속삭임이 아주 작게 흘러나왔어요. 오빠, 나 내일 검사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버텨. 내가 싫다고 해도 나 마음대로 할 거야. 평생 남들 마음대로 살던 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 테니까.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서 고성이는 또 다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박영나, 이지원, 그리고 나를 버리겠다는 박진석까지 다들 날 적으로 돌리겠다 이거지? 좋아. 그럼 진짜 적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줄게. 이렇게 한겨울밤 숲에서 시작된 작은 비명이 한 가족의 비밀, 한 재벌가의 몰락, 그리고 한 여자의 복수극까지 동시에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지은호는 자기 몸을 내어주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한우진은 다시 눈을 떴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될지, 그리고 고성이의 반격은 누구를 향해 얼마나 잔인하게 날아가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이제 막 다음 회를 향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